진영이 양반에도 특성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일은 별로 재미가 없고 함수연명창 와서 소리를 하니까 오시라고 처음으로 제가 제 그 강연 선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제 손님이 딱 4분 왔어요. 내년에는 아마 한 50분 오시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주로 공부한 것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 한국말이 어떠했는가 우리 옛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형성과 함께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가 형성이 됐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한민족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식민 지배를 또 35년 어떻게 보면 을사늑약 이후에 애교권이 박탈됐다고 하는데 을사늑약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외래적인 요소가 한국어 속에 들어옵니다. 간단히 숫자 한 가지만 말씀을 하면 하나, 둘, 셋, 넷은 순우리말이죠. 1, 2, 3, 4, 5, 6, 7, 8 한자어잖아요. 중국어의 기본을 두고 있는 한자어예요. 우리 국어는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열한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서 단위가 큰 말을 많이 사용할까요? 단위가 작은 걸 많이 사용할까요? 단위가 작은 걸 많이 사용하죠. 하나, 둘, 셋, 넷을 많이 사용하지 백이니, 천이니, 만이니 이런 말은 좀 덜 사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에도 우리 국어에도 만이라고 하는 순우리말이 있었어요. 천에 해당하는 순우리말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백에 해당하는 순우리말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백에 해당하는 순우리말이 뭔지 아세요? 온 세상 그랬잖아요. 온입니다. 온. 옛날에는 백이라고 하지 않고 온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주 오래된 옛날에. 그 다음에 천에 해당하는 순우리말은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인문학적인 사람이 대단한 분들이 돼가지고 금방 아주 지문입니다. 근데 이거 모를 거예요. 만에 해당하는 순우리말. 이거 모를 겁니다. 저는 대학 선생님에서 한 번 한 강의를 2번, 3번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학 아까도 원장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대학 선생은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과서에 없는 얘기하면 아이들 다 수능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없는 말,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교과서에 없는 것 이걸 어떻게든지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세상에 퍼뜨려야 되거든요. 말에 해당하는 말이 구름입니다. 구름을 줄이면 골이 됩니다. 골.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야 네가 골백번 해봐라 되나. 골백번이라는 게 10,000번, 100번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어디서 찾아냈냐면 옛날에 그 천자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에 한 책이 천자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화기에 오면서 새로운 교육제도 이게 이제 생겨납니다. 옛날에는 책을 갖다 놓고 외우는 게 공부입니다. 하루 종일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 덕, 체. 옛날에는 지식만을 요구하는 교육이었는데 지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덕성과 체력을 함께 해가지고 지덕체를 골고루 교육시키는 게 올바른 교육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체코에 제가 체코 프라하 대학에 가서 1년간 그 프라하 대학이 아닌 논문대학입니다.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슬라브권 최고의 논문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한국학과를 북한 사람들이 잘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외교관계를 성립을 하니까 북한 대사관이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시절에 갔습니다. 2001년도에서 월급을 세 군데서 받았어요. 대학에서 100% 받죠. 교육부에서 거기 가서 체계하는 경우죠. 그 대학에서 또 공급을 교수 체험하고 공급을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공산주의에 남아있어가지고 집도 공짜고 물세도 없고 전기세도 없어요. 집을 공짜로 제공해 주니까 물세 내기 없이 날마다 반신욕을 하는 거예요. 어디공을 들어놓고.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되어 있긴 하지만 1930년대에 문명이 없었답니다. 로버트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체코 말이에요. 체코에서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도저히 사람의 인력으로 안 되니까 로버트를 투입한 거예요. 근데 이 로버트라는 게 영어가 아니고 체코 말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1920년대, 30년대에 최고의 풍요를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학에서 프라드 서클, 프라하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언어의 가장 첨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20년대, 30년대 전부 프라하에 모였습니다. 그때 연구한 언어학의 이론을 지금까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옛날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천자문이라는 책 이런 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천자문만 가지고 공부할 때는 책을 예쁘게 만들든 예쁘지 않게 만들든 다가오는 거 다 팔립니다. 올해 안 팔리면 내년에 파는데. 근데 이제 지도책 이걸 갖다가 이제 부르짖은 사람이 브라티슬라바라는 지금은 셀로바부터 했을 겁니다만 브라티슬라바에 있는 그 대학이 꼬메니우스 유니버시티입니다. 그 꼬메니우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을 꼬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라틴어로는 꼬메니우스고 체코말로는 꼬멘스키입니다. 꼬멘스키라는 사람이 지도책을 교육과정에 편성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파급이 돼가지고 꼬메니우스의 영향으로 요즘에 학교에서는 지식과 덕성과 체력을 함께 공부시킵니다. 그러니까 체코에 여기 가면은 그걸 오래전부터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동네마다 잔미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인구 1000만밖에 안 되는데 피파 랭킹 4위예요, 체코가.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은 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 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천자문을 공부하다 보면 그 속에 우리 옛말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만 천자문에 맨 끝머리 있다가 이끼야 하거든요. 그걸 갖다 이끼야 그래요. 이끼가 뭔지도 모르고 이끼야 합니다. 하여튼에 그 이끼가 아니에요. 입볕이라고 하는 게 주로 가지고 이끼야 그 이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 붙여지면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하는데 뭐가 또 그러냐.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명도 한 번 이름이 붙여지면 계속해서 옛날에 했던 말을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일본식 지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명이라는 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동네 이름은 왜 이게 생겨났을까 관심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지명어를 보면 크게 전부요소와 후부요소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서당골 그러면 서당이 전부요소고 골이 후부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지산 할 때 이제 지하고 산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건 지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이름도 그렇잖아요. 제 이제 성씨는 이제 박인데 이 박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속성지명이라고 속성칭이라고 할 수 있고 제 부유칭은 병철입니다. 옛날에 제 이름을 설명할 때 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삼성의 창업자하고 두 분을 합하면 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박사의 동병철 병철이라고 하면 제 이름을 잊어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 분 다 가가지고 그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면 제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여기 이제 후부요소가 속성칭인데 우리나라는 후부요 속성칭이 뒤에 오는데 어떤 언어는 앞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졌는데 몽블랑 아시죠? 몽블랑 할 때 몽하고 블랑입니다. 그 몽하고 블랑을 이태리어로 쓰면 몬테가 마운틴입니다. 몬테 비앙코입니다. 요게 산이고 이게 하얗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옷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하얀 산인데 저 사람들은 몽블랑,
몬테비앙코, 이태리 말로는 몬테비앙코, 그 다음에 프랑스 말로는 몽블랑,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하이트 마운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지명들이나 이런 명칭들을 보면 부조각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명은 어떻게 명명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저 산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그 논란이 됐던 미호 이제 미꾸지인데, 저 미꾸지라고 하는 걸 이제 작년에 제가 쓴 그런 걸 좀 보시면 아시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산이 미가 산입니다. 산. 뇌라고 하는 것을 조금 쉽게 발음하면 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경제성을 굉장히 따집니다. 굉장히 경제성을 따지는데요. 그 입을 갖다가 조금 덜 벌리냐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오셨는데 이거 하나만 마시고 가도 요게 지금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입천장은 안 움직입니다. 입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발음하시는 분 계세요? 안 움직입니다. 뭐가 올라갔다 내려가느냐? 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혀가 위로 올라가면 입을 좀 덜 벌리죠. 혀가 아래로 올라가면 입을 많이 벌립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부터 이, 제 입을 보세요. 이, 할수록 입을 많이 벌리잖아요. 입을 많이 벌리는 게 경제적입니까? 입을 덜 벌리는 게 경제적입니까? 입을 덜 벌리는 게 경제적이에요. 야, 너 돈 있냐? 없어. 그러면 좀 더 벌리고. 없어. 뭐를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게, 이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아비 그러지 않잖아요. 애비 그러잖아요. 이게 양심이 있어요. 두 단계 못 되는 거예요. 한 단계만 올라가요. 요 한 단계. 왜냐하면은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가면은 구분이 안 돼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한 단계 정도 올라가는 건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할 때 어째가 여기 있는데 요거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것을 이제 기획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그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게 모든 게 가능하면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그 경제 원칙이라고 하는 게 온 많은 곳에 이제 이게 적용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성에 가면은 묵점이라고 있죠. 묵점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묵점이 원래 이름이 머금입니다. 머금이 할 때 먹이라고 하는 게 먹묵자입니다. 그러니까 머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 미라고 하는 건 물이라는 뜻입니다. 미라는 건 물이라는 건데, 먹물과 같은 물이 차있는 샘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샘을 폐쇄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 머금이 이 샘물을 갖다가 두롱의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겉에서 볼 때는 물을 떠가지고 볼 때는 물이 맑은데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물이 새카매요. 그래서 이 동네가 이제 머금이가 있는 동네예요. 먹물 같은 그런 물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머금이 그러다가 이걸 한자로 옮기니까 이제 묵정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지명은 동네 사람들은 전부 머금이라고 하는데 어디 사셔요? 아니, 나 머금이 살아. 그런데 동사무소 어떤 건 들어가고 주민등록 들어갈 때는 머금이 몇 번지라 그래요? 묵정이 몇 번지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고유어와 한자가 끊임없이 충돌을 하면서 이제 이 배우님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이런 자연주의적인 특성과 관련 없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이제 지명이 이름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시, 그다음에 거기 미꾸지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저기 연기군의 세종시에 그 동네 사람들은 미꾸지라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동사무소 가가지고 어쨌든 어떻게는 지금은 그 양인에서 변형된 그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동네를 그 양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꾸지라고 하는 건 무시해버리고, 우리 동네가 그래도 양반들이 사는 동네인데 이름을 좀 멋지게 줘보자.
모든 사람을 기록하는 공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민이라고 이렇게 이건 사회문화적 배경,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배경이 돼서 이게 지어집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일단 뭐 통일로 이렇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국 진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의 원초형은 순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순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고유어 지명하고 한자어 지명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자, 우리 까치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헌에서는 적을 때 까치네라고 적지 않고 뭐로 적었어요? 까치 작자를 써가지고 작. 내를 갖다가 한자로 천, 작천. 그러니까 그 미호강이라고 하는 그 지도를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3번에 걸쳐서 지형도를 만듭니다. 1차 지형도는 1910년 이전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군사적으로 필요한 것을 선택해가지고 2차 지형도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2차 지형도는 1910년을 전후해가지고 2차 지형도를 전국을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1914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3차 지형도를 만듭니다. 2차 지형도까지 미호강의 이름이 뭐로 써져 있느냐? 작천으로 써져 있습니다. 3차 지형도에서부터 이제 미호천, 가로 열고 작천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와 문자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글로 한국어를 다 적을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성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내가 발음하는 아와 영철이가 발음하는 아가 다릅니다. 음색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발음하는 아나 영철이가 발음하는 아를 같은 아로 생각하고 같은 문자로 해요. 제가 처음 중학교 선생을 했는데요. 충남 홍성에서 그 똘똘한 여학생 하나가 선생님 거기 홍성 가면 이응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응 모르겠시오. 이응 좀 한번 써봐요. 그래서 야 이놈아 이응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쓰면 되니 이응이 뭐냐? 아니 그건 영이잖아요. 이응을 써봐요. 이응을 한번 써보세요.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영이라고 있고 영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그 후에 대학원을 가가지고 열심히 후민정음 해제본을 공부하다 보니까 변야지연, 그러니까 변야지연이라는 게 변방의 말입니다. 변방의 말에는 이아, 이으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응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응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응입니다. 따라서 이응이 오세요. 이응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맞춤법에서 이런 글자는 채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 채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언어와 문자를 괴리감 없이 가장 정확하게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국어와 이태리어입니다. 이태리에서 사용하는 문자가 어떤 글자예요? 로마자입니다. 로마자는 누가 만든 글자입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로마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글자가 없어요. 그러면 지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가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뭘 갖다 썼어요? 로마자를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지고 로마자로 표기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날마다 시험에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미줄진 A 중에서 발음이 다른 하나는 이태리어서는 이렇게 쓰면 항상 아로 있습니다. 항상 아로. 아모르 파티 유명한 노래죠. 저게 무슨 얘기예요? 이태리 말이에요. 원래 기본형은 아모레인데 이걸 이제 청유형으로 하면은 아모르가 아니고 요 파티라고 하는 거예요. F 파티 P가 아닙니다. 우리는 P하고 F를 구분을 못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파티라는 운명입니다. 네 운명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네 운명을 살아가라. 그게 무슨 뭐 파티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보다 창의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숙명을 네가 하고 있는 거야. 이 숙명을 사니까 그 의미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태에. 그러니까 이건 이태리 말은 제가 그 이태리에서 1년을 나폴리 대학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1992년에 제가 이제 중세국어를 공부하면서도 언젠가는 88 올림픽을 정리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잘 가르칠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게 부전공입니다. 중세국어가 주전공이고 부전공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처음에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중언어학회,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이걸 만들어가지고 초창기부터 제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태리 가서 잘 살았어요. 91년도에는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안 됩니다. 그때는 특별한 사람만 그야말로 외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말은 다른 교우가 없어요. 왜? 자기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문자로 표현하니까. 근데 영국 사람들은 남의 문자를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애플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는데 그럴 때는 애플 그럴 때는 발음이 이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메리카 할 때도 발음을 A로 쓰는데 아메리카 그럴 때는 그 발음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A로 쓰고도 어쩔 때는 A로 발음하고 어쩔 때는 R로 발음하고 어쩔 때는 더 비슷하게 발음하고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는 그래도 나아요. 독일어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글자에다가 우물아웃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걸 이제 보조구라 합니다. 보조구.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합니다. 체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라브어가요. 자음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슬라브 사람들, 러시아나 체코나 폴란드나 이 사람들 축구 선수도 나오면은 우리나라 아나운서들이 중계할 때 그 이름 얘기하느라고 굉장히 애먹어요. 모음은 몇 개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자음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야 세상의 언어 중에는 하나의 단어가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어가 있다. 아무 제가 생각해도 이런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모음이 없는 그런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 제가 고민고민하다가 선생님 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예를 좀 들어주세요. 그 선생님 예를 못 들은 거야. 선생님 이거 책이 야 인마 책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줄 알아? 그때는 그러시더래요.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랬더니 체코에 갔더니 이런 단어가 있대. 부르 이런 단어 아니 체르베니 부르 이런 단어가 있어요. VHR 이게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에다가 여기 이제 보조보가 있습니다. 이걸 리즈음 비슷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드보르자 할 때 드보르자 할 때 이렇게 써요. 이거는 드보락이에요. 우리가 할 때는. 근데 이 글자를 갖다가 루즈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고 드보르자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R이라고 하는 것의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체코 애들한테 야, 너 이거 발음하냐? 우리나라 사람도 발음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거하고 문자라고 하는 거하고 괴리감이 상당히 있는 거고 특히 자기 나라에서 만든 문자를 가지고 자기 언어를 표현할 때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문자를 가지고 자기 언어를 표현할 때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태리 근처에 살았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문자를 썼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로마자를 썼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어떤 문화 선진 국가가 있었어요?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명을 갖다가 한자로 표현하는 과정에 우리의 고유의 형태가 엄청나게 왜곡이 이루어지고 엄청나게 변화가 오면서 원래의 기본형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 한국 지명이 지닌 그야말로 슬픈 현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 이 향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향가 25선 중에 가장 문학성이
높은 게 제망매가라고 하죠. 생산원한 제3의 저희도 나는 하나도 높다 있고 하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바람에 이해를 진짜 약간이라고 하는 것보다 밑다 채가 볼래 보다가 드리고 하는 거죠. 나는 갑니다라고 하는 말도 이걸 갖다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 오를 이렇게 써놓고 저는 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색임으로 있습니다. 나오지 않다 이걸 나 이런 식으로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현하려면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한자를 가지고 한국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자 가지고 한국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면 후민정음은 창비되지 않았습니다. 한자 가지고 표현하는데 별 지장 없는데 뭐하러 후민정음 창비해요? 후민정음 창비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한자 차용 표기의 불편입니다. 한자 차용 표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 갖고는 도저히 우리말을 표기할 수 없다. 이것도 후민정음 창비의 한 원인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순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옮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을 따가지고 옮기는 거고 하나는 뜻을 따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이미 해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지금 코카콜라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코카콜라를 사서 드시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가구가락. 우리는 이걸 가구가락이라고 발음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코카콜라하고 비슷하게 발음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한자를 갖다가 쓸 때 가라고 하는 글자가 이 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집가자도 있고 뭐 오를가자도 있고 뭐 거리가자도 있고 여러 가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상품하고 비슷한 글자를 갖다 써요. 요 구자가 있고 이 구자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글자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이거 콜라는 어떤 가는 겁니까? 마시는 거잖아요. 막 가히 입에도 좋고 가히 즐겁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면서 코카콜라의 음하고 비슷한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마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마트를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어떻게 표현해요? 시골이 있잖아요. 매 살매잖아요. 산다. 물건을 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때는 이배득이지만 중국 사람이 읽을 때 이마트 중국 분 혹시 계세요? 이렇게 한자를 이용해서 이걸 음역이라고 합니다. 어떤 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 극락세계를 주재하는 부처님이 누구예요? 아미타불. 그거 이제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버버에서 아미타우스 붓다입니다. 아미타우스 붓다를 아미타불이라고도 하고 아미타불이라고 쓰고 또 뭐라고 그래요? 무양수불. 무양수라는 게 뭐예요? 무 없을 무, 양 헤아릴 양, 수 목숨 수. 목숨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죠. 목숨을 헤아릴 수 없이 천년만년 오랫동안 서방 극락세계에 가면은 아미타경원이라고 하는 불경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불경을 읽기 싫어도 1년에 2번씩 읽었어요. 학생들 가르치느라고. 제가 스님 만나면 그럽니다. 스님, 저는 읽기 싫어도 석고상제를 1년에 2-3번씩 읽고 아미타경을 1년에 몇 번씩 읽었는데 저는 극락하겠죠? 아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도 그거 잘 몰라요. 그 불경. 그래서 아미타경 그 핵심이 그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돌아가고 싶다. 산스크리트로 돌아가고 싶다. 누구한테? 아미타불한테.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은 나무하고 다니는데 가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정성된 마음으로 열심히 외우면 극락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미타불. 그러니까 다른 뭐 불경 안 할 것도 한 것도 알 것도 같은 마음을 정성으로 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외치면 극락한다. 이게 요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뜻을 이용해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음을 하는데 이제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지명이 지닌 슬픈 현실입니다.
고유어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내라고 할 때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한글이 없고 한자만 있으니까 한자로 한내를 어떻게 적느냐 이렇게 적습니다. 한자로 한내를 이렇게 이제 덕은천 이걸 한내를 적었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걸 덕은천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게 큰 덕자입니다. 큰 덕자. 큰 덕자예요. 큰 덕자. 큰 덕.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이걸 큰으로 읽는 것을 훈으로 훈독한다. 훈독. 색임으로 읽는 거죠. 이걸 이렇게 써놓고 이걸 이렇게 읽는 것을 음으로 읽는 음독이죠. 음독.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동경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 동경은 음으로 있습니다. 음으로 읽어가지고 도교를 하나요? 우리는 동이지만 일본 한자는 도, 교. 근데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읽을 때는 대판이라고 있습니까? 오사카라고 있습니까? 오사카. 이건 이제 뜻으로. 이건 뜻으로 있는 거고, 이건 음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렇게 이제 덕천,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걸 덕천이라고 읽을지, 큰데라고 읽을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이 글자를 딱 받쳐놓습니다. 이 은자는 끄트머리가 니은으로 끝납니다. 요걸 읽을 때는 끄트머리가 니은이 오게 읽거나, 그러면 이걸 뭘로 읽어야 되겠어요? 니은이 오기려면 큰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덕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큰으로 읽어야만 이게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이런 걸 읽으면서 마름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참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식에 이 글자가 있어요. 쉬운 글자입니다. 무슨 글자예요? 돌석자예요. 지금은 일본 사람들은 한자를 써놓고 음으로도 읽고 색임으로도 읽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써놓고 이걸 갖다가 돌로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석으로 읽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절대 석으로 읽지 말아라. 끄트머리가 니을로 끝나게 읽어라. 니을로 끝나게 읽으면 도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세 글자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걸 뭐라고 읽어야 돼요? 올. 이걸 소위 마름천기자라고 해요. 마름천기. 이런 게 눈물겨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꺽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쓸 때 임자하고 정자하고는 있는데 꼭자가 없어요. 한자에 없는 글자가 많아요. 우리가 된소리로 된 한자음을 된소리로 가지고 있는 글자는 세 자밖에 없어요. 먹을 끽할 때 끽자, 그 다음에 누구누구 시할 때 시자, 된소리로 돼요. 그 다음에 두쌍 할 때 쌍자, 세 자밖에 없어요. 나머지 깎아보기, 깎아보기 이런 한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음을 가지고 있는 한자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삼국시대에 한자를 받아들일 때, 한자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국어에는 된소리가 없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에 된소리가 있었으면 우리 한국 한자음에는 된소리가 있을 건데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까꼬보기 하던 것도 우리나라는 가보보기로 반영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발음청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한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한내가 이제 한이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내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 대내로 바뀌어요. 대내. 한내가 대내로 바뀝니다. 그 동네 이름. 아, 사람들이 유식하니까 가능하면은 한보다는 한자리 왜 대내로 바뀝니다. 자, 이 대내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위아래로 나눠져 가지고 동네가 커지니까 위의 동네를 윗대내, 아래 동네를 아래대내 그럽니다. 아, 근데 윗대내 아래대내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계성이 없어요. 길어지니까. 이걸 이제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위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옮기니까 상이고, 대를 갖다가 상자로 옮기니까 이게 대가 대나무로 생겨가지고 죽이 됩니다. 상주, 하주.
원래 대내 그 동네가 내가 있을 때 그 한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갖다가 엉뚱하게 나중에는 대나무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 아래 동네는 대나무가 더 많아요. 웃대네 아랫대네 하다가 웃대네를 한자로 넣어서 상죽 아랫대네를 하죽 이렇게 우리 지명이 왜곡되면서 한글과 한자가 이제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일제강점기도 이제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충북선 그 철도 있잖아요. 철도 역 앞에 동네 이름을 전부 영정이라고 했더라고요. 영화 영자. 지금 우리 영동 있죠? 청주시내 그 영동 있잖아요. 영정. 어디도 영정이냐면 제천역 앞에. 제천역 앞에 거기가 영정이에요. 지금 우리 청주의 영정이었던 것은 영동으로 정을 동으로만 바꾸고 영동으로 바뀌어버렸고 제천은 원래 그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 내가 모래내입니다. 모래내. 모래내를 한자로 옮기면 모래 사자 내천자 사천이잖아요. 그럼 그 동네를 사천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영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영천동이라고 해요. 제천에가. 제천역 앞에 그 동네가 영천동입니다. 제천 사실 분 아실 거예요. 그 영천동 할 때 그 영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일제 때 붙여진 영정에서 지금까지 그걸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역전 앞에는 번역에 뭐 이런 청주 역전 앞에도 영동, 제천 역전 앞에도 영동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서구식 명칭이 또 범람해가지고 우리 지명을 참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체불명의 예리언데 가장 긴 이름이 뭔지 아세요? 25자예요.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귓가람, 대방, 엘리움, 노차, 카운티, 1차. 이게 아파트 이름이니까. 1차, 2차만 빼도 23자예요. 저렇게 해야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또 뭐가 있냐면 호반, 요즘에는 저걸 안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호반건설에서 호반 리젠시빌이라고 했어요. 리젠시빌. 그래서 광주에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게 실제 실현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며느리 집을 가야 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리미십을 아파트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그냥 아우 알겠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갖다 놨어요.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를 가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들리는 호반건설에서 이제 리젠시빌을 없애버리고 전 배류림으로 바꿨더라고요. 지금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를 명칭 제정할 때 지난번 시작했던 그 이춘희 씨가 초대 행정복합도시 그 건설 청장이었고 지금 시장이 3대 청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1대부터 3대까지 제가 세종시 명칭에 대해서 많이 자문해주고 세종시라고 하는 이름을 도출할 때 명칭 제정위원회를 참여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세종시라고 하는 이름이 도출됐는지를 제가 글로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걸 놔뒀더니 그게 국제지명학회에서 한국의 새로운 도시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 이런 과정으로 됐다고 제 논문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이제 이거 받은 거를 이제 제가 제가 버렸는데 그때 이제 신청하느라고 명칭을 받아보니까 가관이에요. 이거 보세요. 세종시를 펜타운으로 하자, 파라다이스로 하자, 행정법의 행정들이 이건 괜찮아요. 초기까지 로마자로 해가지고 아프로시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 의식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지명을 왜곡하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이제 한자, 일본어, 그다음에 서구예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영어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태리어나 스페인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라틴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름을 짓고 하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우리 지명을 날살하고 죽이려고 해도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옛날의 형태를 어딘가는 보존하고 있고 옛날의 형태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지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런 게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것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모인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우리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건 이제 이런 보수성은 항상 예를 드는 겁니다만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 이름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아메리칸 인디언 언어입니다. 앵글로 세팅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여기 뭐 아칸소니, 테네시니, 미시시피니, 이 미시시피라고 하는 건 물의 지역. 그래서 내가 미시시피 밑자가 들어가는 게 한국에도 물이 미인데 왜냐면 이제 북방계어와 남방계어로 나누는데요. 고구려 언어에서는 물을 미라고 있습니다. 신라백제는 물이라고 하고 고구려에서는 미라고 하고 근데 이제 신라가 주도권을 잡으니까 미는 없어져 버리고 물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미가 살아있잖아요. 물기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미끄럽다, 매끄럽다. 미나 매나 똑같다, 미끄럽다. 물속에서 키우는 채소가 뭐예요? 미나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가 지금도 고구려의 흔적이 살아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북쪽도 먹음이라고 하잖아요. 먹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쇠네, 금천 있잖아요. 금천을 쇠미라고도 했어요. 쇠내라고 되어 있지만 쇠미라고 했던 것을 그걸 제가 어디서 발굴해서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고구려가 우리 청주를 지배했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 여기 북이면에 있는 무슨 유적 있잖아요. 그것도 고구려 비슷하잖아요. 그거 비롯해서 청주에 고구려 유적이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도 원래 거기 이제 마오리족이 살던 그 동네인데 거기도 이제 앵글로 색슨족을 비롯해서 서양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로 이 동네도 상당한 지명이 원래 마오리족의 언어가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이 이제 제 글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이제 부여되면은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특성을 이제 지명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미꾸지도 사람들이 그냥 미꾸지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많은 건가? 저기 강화도에 가도 미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청주의 미꾸지와 강화도의 미꾸지가 한역 방식이 달라가지고 청주는 미호로 되고 강화는 산화로 됐습니다. 산화. 똑같은 그 명칭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는 뜻을 이용해서 한역이 되고 하나는 음을 이용해서 한역되다 보니까 뜻을 이용한 데는 산화까지 가고 이쪽은 미호로 갑니다. 그 두 개의 과정을 저는 너무나 자주 공부하는 거에서 자기는 별로 알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글을 딱 이런저런 자료를 해가지고 8월 12, 13일을 제가 동경대학 국제학술대회에 가가지고 일본 지명학자들과 함께 한국 지명의 그 하나의 형태가 한자 하나의 형태가 음을 이용하느냐 뜻을 이용하느냐에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발표가 있고 이제 그날 이제 가려고 그 논문을 제가 다 써가지고 지금 8월달에 가는데 청주가 기가 막히게 살기 좋은 겁니다. 동경가는 비행기가 여기서 가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싼 걸 갖다가 찾으면 제가 또 그런 거 찾는데 못 사거든요. 23만 원에 들었어요. 요즘에 보니까 37만 원이더라고요. 20만 원대가 나오려고 그래야 탁자 맞죠? 아주 2시간이면 갑니다. 가까운 동네입니다. 먼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 하면은 일본이 이제 1876년에 부산항이 처음으로 개항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산, 인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디에 진을 치면서 사느냐. 충무로 있잖아요. 청주 지금 성안길을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번정풍 너무 잘하시네요. 서울의 번정풍은 어디입니까? 네? 아니 명동 그에 있는 충무로가 번정풍이에요. 번정풍.
알겠어요? 충무로 그 여기서부터 그 위쪽으로 가면은 그 청계천 나오고 저 종로 아니 가만히 있자 을지로 나오고 청계로 나오고 그다음에 종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쪽 이쪽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김모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무로 일대 그쪽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남촌입니다. 남촌. 그 다음에 청계천 이제 북쪽에는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북촌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줄을 치고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그 예장동, 충무로, 영동 이쪽에 일본인들이 이제 집중 거주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5년에 일사병약 사실상 이때 이후에 우리의 주권이 거의 넘어간 것 같아요. 말은 외교권 막산이라고 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일본인 장군관들이 와가지고 우리 관청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1908년에 거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래가지고 1904년,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승리하면서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이제 동북아가 일본판이 된 거죠. 그러면서 1910년 한일합방을 이유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1900년을 전후해가지고 일본 진영이 한국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따져보니까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일본식 진영은 아직은 안 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낸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대로 조선 진영이 그대로 사용됐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남촌이 이루어해가지고 1905년 들어서면서부터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구역을 일본식으로 이제 지명을. 그러면 이제 청주는 어떠냐? 청주는 다른 지역보다 대항장 도시보다는 거점 도시이긴 했습니다만 일본인들의 진출이 조금 이제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1910년에 이제 오면 1910년에 한일합방 되잖아요. 한일합방 되자마자 1912년에 시구개정이라는 걸 합니다. 시구개정. 그 이전에는 그 성안동, 지금 성안동 그 내부에 길도 복잡하고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1911년, 12년 그 무렵에 시구개정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육거리 시장 있잖아요. 육거리 시장에서 저기 청주고 궁문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도로를 직선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912년, 13년에 청주 시내의 측량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때 1912년, 13년에 측량한 것을 갖다가 지적 원도라고 합니다. 그 지적 원도를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국토지기정보원, 아니 이제 국토정보공사죠. 국토정보공사에서 옛날 지적공사입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 디지털 방식의 전국 땅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토지 매매한다거나 이거 할 때 이제 그걸 지적으로 쓸 겁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 매매하고 할 때 저도 이걸 깜짝 놀랐어요. 100년 전에 만든 지적 원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 지적 원도를요. 그 지적 원도를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다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요. 저희 고조 할아버지 지적도에 들어있는 땅을 제가 찾았어요. 이번에 도시개발하면서 땅이 수급이 돼가지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용산개발공사인데 용산개발공사에는 땅 주인한 게 땅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공탁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선이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내 할아버지 땅이라고 하는 걸 지적 원도를 통해 가지고 제가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대학원생이 없는 대학에 교수를 해가지고 이런 모든 자료를 제 스스로 만듭니다.
온갖 제가 또 언어를 이것저것 몇 개를 해가지고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제가 컴퓨터에서 끌어다가 내가 필요한 대로 가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명문대학 교수들은요, 지 제자들 조교를 다 시켜가지고 정연하니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공부를 못 써요. 그래서 제가 혼자 딱딱칩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내가 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이제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가르쳐줘도 몰라요. 날마다 전화해요.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찾아내는데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지적도를 지금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산 같은 데는 요즘에 측량을 갖다가 하고 나면 어떤 경우는 5m, 10m씩 차이가 나요. 네? 그때 아무리 걔들이 기술 좋다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908년에 이제 도청이 이전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도청이라고 하지 않고 관찰부라고 합니다. 충주의 관찰부가 청주로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일본인 서기관이 주도해가지고 통감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느 나라치로 옮깁니다. 그게 1923년에 나가는 청주연역기라고 하는 오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청주 사람들은 이 서기관에 대해서 엄청난 고마움을 가져야 된다. 지금도 잘못하면 청주에 도청이 있었을 건데 청주에 온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냐. 그때는 그 관찰부라는 게요. 지금은 도청에 도청 직원이 한 1000명도 넘잖아요. 그때는 관찰부 직원이 몇 명 안 돼요. 옛날에 강원감사, 강원 관찰사라고 하잖아요. 그 관찰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계산위원회 가가지고 계산연감이 일을 잘하는가. 오늘은 청주 목에 가지고 청주 목사가 일을 잘하는가. 관찰하고 다니는 거예요. 감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페이퍼를 쓰는 거예요. 그 페이퍼를 써가지고 어느 지역은 상중하로로 해가지고 군수의 평점을 얻다. 이게 이제 관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관찰사가 무슨 역할을 했다고 나오지 않고 일본 사람이 쓴 그 청주연역지 거기 보면은 그 서기관이 그 장문에 그 사람이 이거 청주로 도청을 옮겨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중에는 일본인이 정착하는 아주 선호도시가 됩니다. 한때는요, 1919년인가 그 무렵에는 청주의 청주면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무심천 동쪽에 상당부의 동지역 있잖아요. 상당부의 동지역. 여기가 청주면입니다. 무심천 건너가지고는 청주면에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데 40%까지 늘어납니다. 청주면에 일본 사람이 40%. 여집 중에 4집이 일본 사람이에요. 6집만 한국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온 사람이 1902년에 마츠시다 히토쿠미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뭐 밀가루에다가 설탕 좀 묻히고 해가지고 유사 그걸 팔아가지고 또 그걸 먹으면 배가 나쁘고 해서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사금 채취한다고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망해가지고 화병이 걸리는데 빨리 죽었어요. 이 사람. 두 번째로 이제 온 사람이 이제 못하다 모토키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고립에 근무를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금리가 엄청나게 비쌌단 모양이에요. 오늘 장에 오늘 얼마를 빌리면은 다음 장날까지 거의 뭐 10% 이렇게 이자를 줬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 조선 말에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그냥 없는 사람 돈 한 푼 없고 있는 놈은 그냥 계속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싼 이자로 하니까 엄청나게 돈을 번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있어서 이제 청주에 거주민단 단장을 합니다. 이 모두다 모토키치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1905년에 우체소장이 일본 사람이 부임을 해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1905년 일사늑약 이후에 우리나라에 상당한 조직들이 다 일본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06년부터 이제 이 사람이 뭐가 어떻게 지가 이 거리는 단장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청주에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러일 전쟁이 끝나가지고 1910년이 되니까 1910년이 이때가 되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청주면에 3분의 1이 30%가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여기 이제 요거 보시면 19년에는 40%가 넘는 도시가 8개가 있다는데 대전이 제일 많더만요. 대전은 대전면에
일본 사람들이 80%예요. 80%. 가장 많을 때.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냥 중요한 상권은 일본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을 가라. 희망의 땅이다. 해가지고 저리로 융자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보스라 보도키시 같은 사람은 저리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고위대로 해가지고 떼돌아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본점과 옥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점통과 옥점통이 만나는 지점이 어딘 줄 아세요? 청주 남문이 있었던데 청주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땅값이 제일 비싸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거기가 공시가 나오면 제일 비싸잖아요. 그 지점이 남북으로 가면은 본점통, 동서로 가면은 옥점. 이게 메인 스트리트예요. 청주의 메인 스트리트. 지금은 본점통은 살아있는데 옥점통은 몇 번째 해가지고 아직 거기는 또 이렇게 초라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시민 행정에 필요한 금융업이나 이런 것에 이제 문서업이나 이런 것에 이제 종사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본식 지명을 이제 서울이 이제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1911년 15개정을 하고 1912년 이때 이제 측량이 다 끝나고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갖다가 1914년에 완전히 이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일어났다. 옛날에는 문이라고 하는 데가 별도의 군입니다. 1914년에 문이가 청주로 투입됩니다. 그 대신에 청천이 청주 땅이었는데 청천을 계산했거든요. 그 이전에 한 번 이제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 조정을 한 게 1906년에 한 번 이제 그런 조정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개 두 개의 군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 군으로 말하자면 이제 괴산 같은 데도 이제 보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괴산이라든가 이거 묶어가지고 이제 하나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런 이제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이때 이제 행정구역 이름을 일본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청주 면에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청주 면에만 일본식 지명을 부여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청주면 가까이 있는 다리만 건너면 우리도 청주 땅인데 왜 우리를 청주면에 안 껴주냐? 그러니까 이제 삼국동이 되든가 지금 얘기하는 울천동이 되든가 이쪽 이제 모청동이 되든가 이쪽이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탑동이나 대성동이나 그쪽도 처음에는 청주면이 안 되는데 그쪽이 이제 편입이 되는데 청주면으로 행정구역이 이제 편입되는 게 이제 그 1차가 1922년 그 다음에 2차 편입이 1937년 이때 이제 편입이 됩니다. 1928년에는 행정구역을 편입하지는 않고 조그만 청주면에 명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역을 조금 좀 넓게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제 이게 구역명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총독부령 111호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이제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 14년 이때 편성된 그 행정구역이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청주군이 18개 면으로 이제 편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문의에서 청주로 넘어오는 게 구영면, 현도면, 영웅면, 양성면 이렇게 이제 4개의 면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청주로 들어오는데 그 후에 영웅면하고 양성면을 합해가지고 지금 문의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문의 지역에 있던 것 중에서 구영은 부강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세종시로 2012년에 넘어가 버렸고 우리 쪽에서 넘어온 땅이 이제 현도하고 문의하고 그 다음에 가덕일부하고 해서 우리 땅이 이제 청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면의 이름을 갖다가 옛날에는 청주의 우암산과 우심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산의 1면, 산의 2면, 뭐 산대 1면, 산대 2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강의 1면, 강의 2면, 강의 1, 3면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오늘날 명칭으로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제 그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 장군
제가 존경하는 장군이고 제가 얼굴을 못 봤지만 김정호 장군이 사단장으로 있었던 육사단에서 제가 소대장을 했습니다. 육사단은 수색대대 이중대 삼소대장입니다. 알아두시겠지만 수색대대에서 DMZ를 누비면서 목숨을 걸고 부대장으로 쓰는 사람이십니다. 근데 김정호 장군이 육사단이 그 당시에 춘천당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군에는 휴가를 내보내고 했는데 김정호 장군이 전쟁 난다, 휴가 안 내보낸다 해가지고 안 내보냈는데 북한군이 쳐내려와가지고 육사단이 춘천에서 3일 동안을 버텨줬어요. 서부전선에서 내려온 이민군이 서북에 와가지고 김일성이가 춘천에서 중부전선에서 내려오는 부대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대전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내려오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3일간 머물렀어요. 이게 유해군을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척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김정호 장군이 그렇게 훌륭한 영웅이라서 저는 그분이 6.25 전쟁 영웅 4인에 선정됐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메가더하고 미국의 장군 2명하고 김홍일 장군하고 김정은 장군에서 6.25 전쟁 영웅 4명인데 그분이 여기 저 외천 남이면 예천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남이면 예천 그쪽 지역이 북왕 생활권이에요. 일제시대에 청주 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일본인이 거주했던 게 북왕입니다. 그래서 청주 여행지에 보니까 청주에서 북왕까지 경전철을 놓으려고 했어요. 경전철을 놓으려고 얼마나 거기에 일본 사람이 많고 왜냐하면 강이 있잖아요. 강에서 그거 이렇게 옛날에는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왕하고 그 연기하고 이게 강으로 연결되니까 옛날에 연기가 그 저기 저 연산군 시절에 연산군이라고 하는 게 문의의 예질입니다. 문의의 속편이었습니다. 통일시대 때. 그러니까 연기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려면 문의 가서 허락받아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문의하고 강으로 연결되잖아요. 연기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하면서 이런 이제 청주의 면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과연 이분을 청주에서 추앙할 분인지 청주에서는 열중시하고 있고 청주에 뭐 청주 시티나 이런 데 나오면은 청주의 사성장군 해가지고 몇 사람 해가지고 글도 나오고 다 했어요. 근데 청주는 아무런 행사도 안 하고 이번에 보니까 세종시에서 행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청주 인군이 과연 청주로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수신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지금은 천안군 수신면, 천안시 수신면인데 1906년 이전에는 수신이 청주 땅입니다. 거기 한 명의 교도 거기 있잖아요. 거기 수신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홍대웅. 한국과학기술교육대학에 행사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연락을 받더니 홍대웅을 잘 노는 사람이라고 천안 사람이라고 내가 속으로 야 홍대웅이가 무덤에서 웃겠다. 그분은 계속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청주 사람으로 살다가 청주 사람으로 알고 간 거야. 근데 지금 와서 천안에서 천안 사람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덕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주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덕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어디냐면은 전이를 뛰어넘어가지고 전이 북쪽에 서정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덕평입니다. 거기가 청주 땅입니다. 옛날에 1906년 이전까지.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비입지, 부입지 저런 걸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비입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날아가지고 들어왔다 이거야. 날아가지고 여기가 청주 땅인데 여기서 날아가지고 들어온 땅이에요. 이런 걸 비입지라고 합니다. 이제 부입지라고 하는 것도 이게 부입인데 북두칠성 이게 있잖아요. 북두칠성. 네? 북두칠성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땅은 여기까지만 자기 땅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요. 이런 땅이 있어요. 이런 걸 부입지라고 그래요. 이런 게 한 100여 군데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관리 파견을 할 때 각 지역까지 다 관리 파견을 못해요. 최소한 고려 주경 이전까지는 거점 지역에만 관리를 파견하지 중앙정부에서 관리 파견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청주에 말하자면 목사를 내려버리면서 네가 관장할 수 있는 땅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네가 관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유명한 역사도시들은 굉장히 영향력을 몰아요. 저 전라북도 남원 같은 데는 그래요. 굉장히 큰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도 이것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뚫고 들어갈 때 여기까지도 이제 이게 청주까지도 남은 땅이 거예요. 이게 불합리하다. 이걸 고치라는데 못 고쳐요. 아무리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1906년 아마 이것도 일본 사람들의 영향인 것 같아요. 1905년에 을사늑약을 하고 난 다음에 1906년에 두입지, 비입지가 정리가 됩니다. 그게 정리되면서 이 땅들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전위로 넘어갔다가 지금 여기 땅이 됐고, 이것은 태덕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대전 땅이 됐습니다. 대천 때 있는데 거기 대전 동쪽에 주관이 거기가 청주입니다. 그러면 수식에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청주 지역 땅이었는데 홍대공을 갖다가 청주 사람이라고 할 거냐, 지금 거기가 천안 땅이라 천안 사람이 하느냐, 이거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내년에 또 특강 기회가 주어지면 내년에는 청주의 면역의 변화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청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지도를 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만든 건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요게 청주면입니다. 청주면. 요게 이제 사주면입니다. 사주면. 왜 사주면이라고 하는지, 옛날에 동주면은 주내면, 음내. 청주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내면이 음성을 음내잖아요. 그러니까 음내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내면. 근데 이걸 동쪽에 있으니까 동주내면, 서주내면, 북주내면, 남주내면에서는 이걸 통합해가지고 사주면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무심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여기만 이제 청주면이에요. 저기에 이제 주로 일본 사람들이 살았고, 저기만 1914년에 일본식 지명이 부여됩니다. 그 일본식 지명이 이제 이게 부여된 게 조선총독부 측공법 보시 제7호에 나옵니다. 이 자료요. 옛날에는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얼마 전부터 국가기록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국가기록원이라는 데에서 이런 곳에서 웬만한 자료가 실시간으로 파서 시간입니다. 책상에서 조선총독부 관복, 그 다음에 대한민국 관복 전부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서 전부 뽑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디 언제 승격이 되고 이거 전부 보면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써놔 있는 시기나 이런 데 보면 엉터리예요. 몇 년에 됐고 그냥 몇 년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잘못 써놓으니까 그거 보고 다 뺏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제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하게 원문을 확인하고 그러고 글을 써야 돼요. 옛날에 글 쓴 분들 제가 욕하는 만큼도 없어요. 예전에 청주시 쓴 분들 다 그 당시에는 상당한 청주에서 인정받는 문필가들이 쓴 건데, 그분이야 자료를 볼 수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랬다고 하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거 보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후속부터 보시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지도입니다. 이걸 1914년에 행정구역 변경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대 5만 지도가 아니고 1대 1만 지도로 만들어요. 이게 이제 청주 시가지의 지도 중에서 일부만 이제 빼온 겁니다. 여기 이제 건조통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서 득골시장인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옥정통대로 옥정. 여기 이제 청주하고 사거리 이게 평평 여기 있나요? 옛날에 이때 다리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1919년 그 언저리에 만든 건데 다리가 없습니다. 요거지 이게 다리가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생정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동쪽이니까 동정, 성동정, 아직 이쪽에 이제 팥동이나 수동이나 이쪽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이제 청주 시대로 안 들어온 거죠. 1914년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대교, 청주 대교 있는데 이쪽을 갖다가 대교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지금 여기 이제 청수점, 여기 제점, 도화점, 도화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신사가 여기 있었답니다. 도화점이. 이 신사 도화점이 지금 저기 대성동 그쪽에 있는 동공원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옮겨 하면서 이제 도화점 이런 이름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 3차 지형도 이거 뭐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이제 거점 도시를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데요. 조선이 몇 도입니까? 조선 8도잖아요. 조선 8도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1884년 갑오경장이 일어나면서 야, 이거 행정 조직을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1895년에 8도제를 없애버리고 23도제로 갑니다. 23도제. 전국을 23개의 구로 나눠가지고 그 23개 구로 나눕니다. 그때가 청주가 가장 참 서러운 시절입니다. 청주가 23구의 하나로 속하지를 못하고 공주구 관하에 청주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23구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500년 가까이 탈도제를 있는데 23구제를 해보니까 너무 또 불편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2개월 만에 13도제로 들어갑니다. 1896년에 13도제로 돌아가면서 함경도, 평안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걸 남도 북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8도에서 5개가 더 늘어나니까 13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충청북도가 생긴 게 언제예요? 1896년부터 충청북도가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충청도입니다. 그런데 이 13도제는 유지하면서 전국을 갖다가 12개 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12개 부에는 사격적인 권한을 주는 거예요. 부 자체 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12개 부를 만드는데 남쪽에 7개, 북쪽에 5개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7개 부가 어디냐면 경성부, 인천부, 군산부, 목포부, 저쪽으로 내려가지고 마산부, 부산부, 대구부, 그거예요. 그것만 부예요. 나머지는 옛날에 전주라고 하는 것, 청주라고 하는 것, 공주라고 하는 것, 이게 그 지역에 말하자면 가명이 있던 거점 도시인데 이걸 갖다가 다 면이에요. 면. 청주면, 전주면, 공주면. 왜냐? 그 거점 도시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이 부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 또 이제 그 목포를 부를 만들어가지고 전주 같은 거 다 무시해버리고 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식민지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불만이 많겠어요. 뭐? 군산이 부야, 전주 사람. 그런데 뭐 전주는 면이야. 면에는 면장한테 아무런 권한도 안 돼요.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부에는 권한을 줘요, 자식을. 그러니까 전주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청주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면제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는 없습니다. 일제시가 이제 식민지배를 위해서 만든 게 면제입니다. 한일합방이 되면서부터 면제를 하려고 착수를 했는데 반발이 심해가지고 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게 1917년입니다. 면제를 준비하는 게 거의 7, 8년이 걸립니다.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도 뭐 청주 면에다가 뭐 조금 권한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정면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정면. 그러니까 보통 면과 지정면. 지정면은 그 이후에 읍으로 변합니다. 31년에 읍으로 바뀝니다. 이 지정면에는 약간의 자치권을 줘요. 부에 해당할 정도는 주지 않는데 약간의 자치권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읍이라고 하는 게 약간의 자치권을 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면은 군에서 다 통과합니다. 근데 면에는 세금 걷는 거 이런 거 자치권을 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읍은. 그러니까 읍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했는데 아까 그 지도 있잖아요. 저 시내 지도. 이 지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저기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라고 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지도를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 이런 지역들을 갖다가 그 지도를 해갖고 이 지정면 요건도 굉장히 많다고 조선총독이 이제 지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호구가 처음 이상으로 뭐 하는 거 해가지고 일본인이 많고 재력이 풍부하고 이런 곳에 이제 지정면을 해주는데 1917년에 충청북도에서는 지정면이 처음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충주가 하나가 나와있고 이제 충청남도에는 대변,
그 다음에 조치원, 그 다음에 강경, 그리고 강경 공주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점이 4개가 되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제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922년에 청주 인근에 있는 지역들을 편입하면서 역시 이제 일본식 지명으로 이제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식 지명으로 이제 명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겨나는 게 이제 그때 합동정, 대성정, 수정.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향교의 대성정이 있잖아요. 원전이 모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대성정. 이 대성정이 지금도 이제 대성정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 수정도 이제 그대 나옵니다. 수동, 지금 수동입니다. 저것도 안 고치고 그대로 있습니다. 수동. 그 다음에 이제 본정 6정목, 본정 7정목. 본정 6정목, 7정목이 어디냐면요. 본정 1정목은 국문까지가 1정목, 2정목, 3정목, 4정목, 5정목이 국문까지입니다. 국문에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그쪽이 이제 6정목, 7정목입니다. 근데 이걸 28년에 또 조정을 해요. 늘어난데 저쪽을 갖다가 이제 5정목 해가지고 이제 이쪽은 이제 줄여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남문로 1가가 본정 1정목, 2가가 본정 2정목, 그 다음에 북문로 1가가 본정 3정목, 북문로 2가가 본정 4정목, 북문로 3가가 본정 5정목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정목 그러잖아요. 그 5정목이 원래는 본정 7정목이에요. 요 당시는. 나중에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거기가 5정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2년에 이제 부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지도에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지도에 이제 천정이 말하는 운천동 그 인근이 천정입니다. 여기 이제 사창리가 있고 이제 여기 남천정. 옛날에 이 사창리 요 부분에 이제 모청동하고 요 경계 부분을 화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름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이쪽에도 이제 여기 지금 화흥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수곡동 있잖아요. 수곡동 옛날 이름이 화흥인데 이게 이제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수곡. 또 이게 수곡동이 그 전에는 산궁이에요. 산궁. 지금 산남동이 있잖아요. 산남동은 옛날에 산남이고 그 다음에 수곡동은 옛날에 산궁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조금 이름이 여기 이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식 지명인지 아닌지 이걸 판별하는 것을 이 지도만 보면 딱 판별이 돼요. 이 지도에 어떻게 표현을 해놨느냐. 일본식 지명일 때는 가다카나로 일본 글자를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안 붙여도 자기들이 아는 거니까. 여기 보세요. 일본식 지명요 천정요 옆에 가다카나가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운천동 지금 운천이 일부만 천정이고 일부는 운천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운천이는 우리 지명이잖아요. 조선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가다카나 붙어있어요. 운천이 가다카나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남천정은 일본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다카나 붙일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이 자기들 건데 뭐 붙일 필요가 있어요? 안 붙이죠? 그러니까 일본식 지명 가다카나 안 붙어있어요. 그런데 조선식 지명에는 전부 가다카나를 붙여놨어요. 이거 보세요. 수곡구리 다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본식 지명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호왕하고 작천이 일본식 지명이 아니냐? 지도만 보면 그냥 알아요. 가다카나를 붙여놨어요. 가다카나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보세요. 만약에 미호천이 일본식 지명이면 그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다 가다카나를 붙여놔요? 안 붙여놓죠. 붙여놨잖아요. 이건 무슨 증거예요? 이건 한국 지명이다. 일본 지명이면 자기들 건데 뭐하러 붙여놔? 이거 작천에도 붙여놨잖아요. 작천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게 이제 3차 지형도인데 그 이전 지형도는 작천으로만 나옵니다. 까치네가 기막히게 오릅니다. 이중환의 택리지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책 속에서 강을 끼고 있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5군데를 찍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공주 갑천입니다. 공주 갑천은 지금의 어디냐면 대전 유성구의
군산지구 도안지구가 있는 데가 공주 가천입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공주 땅이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한테 최대한 네가 관장할 수 있는 땅을 차지하라. 대개는 도마도까지 1914년 이전에는 공주 땅입니다. 굉장히 공주가 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주 율담이라고 나옵니다. 전주에 율담이라는 데가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주 작천입니다. 이 동네가 엄청나게 살기 좋은 곳입니다. 지금 저 오창, 제가 오창에 삽니다만 옥산, 이쪽 오송 아주 좋은 행리지에서 지정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의 구반들입니다. 불의 구반이 어디냐면은 전라남도 불의 제가 컸던 데입니다. 저희 조부님께서요, 머지않아 세상이 시끄러워진다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전에 그 좋은 땅을 팔아가지고 전라도 불의 구만들로 갑니다. 구만들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시에도 살기 좋고 평시에도 살기 좋은 곳이 구만들이라고 합니다. 아까 한내 그 얘기한 데가 그 동네입니다. 아주 멋지게 참 풍수지리적으로 풍수 형국을 갖추고 있는 1932년에 일본 사람 무라야마 지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의 풍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불의 구만들이 얘기합니다. 각처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여기 와가지고 하는 일이 많다. 근데 최근에도 김정호라는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인데 그 사람이 천하명당 그만낙지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에 사진을 딱 찍어놨는데 그 사진에 상대, 중대, 하대, 집터 좋은 제 세 자리를 했는데 상대가 운조루라고 아실 거예요. 운조루 유명한 데입니다. 그 밑에 국전대가 있고 그 아래가 만인사집인데 제가 만인사집에서 27년을 살았거든요. 그 집을 여기다 사가지고 그 집이 유명한 집터라고 해놨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니까 제가 태어나는 건 갑천에서 태어나가지고 큰 것은 그만길에서 크고 지금은 오창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중환 팽리지에서 얘기한 세우 5군데 중에서 3군데를 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 작천이 이게 유명한 그 역사적인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8년에 이때는 이제 사주면 지역을 편입을 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제 구역이. 그러니까 구역을 조금 넓혀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이제 정명을 조정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다 그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저 CG나 이런 데 잘못 기술된 것을 뒤에도 조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명이 이제 대폭 줄어듭니다. 요즘에 이제 대교정, 성동정, 국정, 상생정, 성동정, 시장정, 대육정, 본정 6정목, 7정목을 합해가지고 본정 2정목하고 5정목으로 구간을 넓혀가지고 옛날에 넓혀가지고 이제 5정목으로 만드니까 이거에 지금 근거해가지고 지금 5정목, 개편되기 전에는 7정목이에요. 거기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또 새롭게 등장하는 게 영정, 이때 등장하는 영동이죠. 지금의 영동 이때 등장해가지고 하는. 그 다음에 금정, 그 다음에 이제 하천정, 저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해가지고 이제 정동이 수가 16개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에 15개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16개인데 15개야. 보니까 남천역은 이 당시에 1928년에 남천역은 영역이 늘어나지도 않고 좁아지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뺀 거예요. 이걸 포함하니까 16개가 이렇게 있는데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1931년에 이제 의도로 선정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37년에 이제 또 2차 편입이 이루어집니다. 이 2차 편입에는 외덕리가 외덕정으로 편입이 되는데 저 외덕리가 지금 어디예요? 내덕동이 있으면 외덕동이 있겠죠? 네? 내덕동은 안떡거리고 외덕동은 바깥떡거리입니다. 바깥떡거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우암성이에요. 옛날에 우암동을 외덕이라고 여기가 이제 포함됩니다. 내덕동은 더 들어가잖아요. 우암동에서 더 들어가잖아요. 아직 청주를 편입이 안 됐습니다. 외덕이는 편입이 돼가지고 이제 외덕정이라고 한 거죠. 금천이는 금천정. 이제 일본 사람들도 이제 피곤한 거죠. 처음에는 본정이라는 게 일본정이라는 뜻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일본정.
본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본의 300몇 개 도시의 본정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다음은 또 일본의 많은 이름이 욱정이래요. 우길기 있잖아요. 우길기. 그러니까 우길정을 줄여가지고 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시든지 본정하고 욱정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차가 이렇게 이제 2차 선임이 가니까 아이고 이름을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옛날 거 그대로 쓰고 뒤에 후부여서만 일을 갖다가 정으로 고쳐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어는 정리한 것을 읽어보시고 이제 그렇게 정명 부여는 이제 이건 누구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도지사가 이 사람들을 시켜요. 그 다음에 스즈키라는 사람부터 이제 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청주여역지에 이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조선 사람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 해가지고 이름을 만들어내가지고 14년에 이제 이런 이름들을 이제 부여하는데 이건 이제 첫 번째 14년에 부여한 그런 이름들을 보면은 일본에 대한 향수가 배경이 돼서 청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런 이름이 붙여집니다. 상생정, 대육정, 청주정, 보화정, 금정, 하천정. 청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도 나타나는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화정 이것도 이제 도화 신사가 있을 때도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명칭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 국리를 국정, 서리는 서정, 운천이는 운천정, 외덕이는 외덕정 이런 식으로 내덕이는 그게 내덕정 이런 식으로 이제 붙입니다.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복이 됐습니다. 일제의 지명뿐만 아니라 모든 걸 참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서울에는 이게 해가지고 좀 1946년에 서울은 그 동명을 갖다가 일본식 지명을 한국식 지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주는 아마 이런저런 정황을 통해서 볼 때 47년에 안성이나 이런 데 같이 이때 아마 우리 지명으로 바로잡아졌을 거다. 그래서 이 자료가 청주에 기록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직진 문화도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적이 없는 청주 기록원을 옛날 그 성서 있잖아요. 거기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또 찾아간 거 아닙니까? 서울은 이 자료가 다 남아있다. 이 자료가. 이거 회의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하고 청주도 이 자료가 있을 거다. 이게 판청에서 한 건데 시장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원을 임명해가지고 했을 건데 지명위원회 차장이 찾아가라. 미리 내가 전화를 해놓고 메일을 보내고 찾아갔으니까 직원이 하나씩 찾아갔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이걸 언제 어떻게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재 자료를 앞으로 이제 발굴이 되면 청주의 이런 청산 과정도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이제 옛날에 그 본정 통할 때 이게 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통 밑에 이제 정목이 있습니다. 1정목, 2정목. 그런데 이 정목을 오늘날 뭐라고 했냐면은 정목을 가라고 해가지고 그 본정 1정목을 남문로 1가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남문로 1가 동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조금 이제 잘못됐어요. 이걸 누가 제안을 했냐면은 유옥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길준이 저기 서울경입니다. 유길준이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가라고 하는 것은 거리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목이라는 것은 거리 개념이 아니고 면적 개념이거든요. 선 개념이 아니고 면 개념이거든요. 이걸 잘못해가지고 남문도 일가동 이런 이상한 그 동명이 생겨나게 된 원인을 이 사람이 제공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도로명도 하면서 이 도로명도 할 때 이제 강남구하고 안양시가 2차로 사업을 했고 시범 사업을 했고 2차로 이제 청주시 김현수 시장이 있을 때 청주시가 2차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명 사업할 때 그 행정안전부 거기에 도로명 기획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명칭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상당 기간 동안 거기 의원도 하고 하면서 안을 많이 제시하고 이런 걸 얘기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찍 청사로 회의를 했느냐 본래 형태대로 이제 복원된 겁니다. 운천정은 옛날에 운천이었으니까 운천동도 있고 매덕정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로 개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방되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서문동 옛날에 이제 없었던 이름인데 거기가 이제 청주의 서문 쪽이니까 성서정을 서문동, 또 상생정을 남주동. 남주동은 왜 남주동이 되는지 아시죠? 옛날에 남주내년이라고 있었어요. 남주내년. 그러니까 주내면 아까 주내면 얘기했었죠. 이제 남주내년. 남주내년에 몇 명을 갖다가 써준 거예요. 그래서 남주동입니다. 남주내년에서 남주년.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 요소만 개정하고 일제 때 붙여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대성정, 수정, 영정 요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잔재라고 행정기능 중에서 우리가 지금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것은 요 세 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왜 안 바꾸는 거냐? 안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보니까 요 수동이라는 게 수동이라고 하는 게 대구에도 있더라고요. 대구의 수정이 그대로 수동이에요. 이게 느낌이 좋잖아요. 백신 숫자. 또 대성도 저게 옛날에 이제 향교 교동인데 교설이 교동이었는데 교동이나 뭐 대성전이 있는 대성도 옛날에 그 성인성자를 많이 쓰는데 일일성자를 많이 써요 보니까. 그 다음에 영궁도 아이고 영화영자도 좋지 않느냐. 이런 느낌 때문에 이걸 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꿀지 말지. 근데 참 역사가 북정통이 대단한 곳이었는데 지금 무심 동로 336번기를 이렇게 초라하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본래 형태로 복원된 거 일본이 지금 이걸 갖다 이제 현재 중에서 그 유인물에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알 거고.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문동정은 이제 대성정하고 문동정을 그대로 놔둔 경우는 대성동하고 그 합해졌어요. 그 여기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죠 대성동으로.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 시기나 이런 거 최근에 작성한 시기 얼마 전에 나온 게 있어요. 뭐 여러 번째 이거 참 정성을 들여가지고 기획 방식을 좀 달리해가지고 잘 만들었는데 지명 부분을 쓴 분은 이걸 갖다가 2017년이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 이제 기술하면서 1920년 4월 1일 사주면에 1년 동안 청주면에 20년에 편입된 적이 없어요. 22년에 편입이 됐지. 이걸 잘못 기술하면 어떻게 해요? 28년 4월 1일 으그러서 28년을 무슨 으그러서 있대요. 전국민 국제를 시행한 게 1931년인데 이게 한 문장인데요. 한 문장에 너몇 번을 풀려버렸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건 최근의 건데. 네? 물론 이분을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써줘야지. 방사 갖춰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은 따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문구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글 앞에 이렇게 써보니까 한글 앞에 이 사람들 조사원들이 겨우겨우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석박사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명교사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식견이 있어가지고 자세히 썼겠어요. 엉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글 앞에 그 지명통남에 보면은 이것만 보고 그냥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리를 줄 때는 원고를 제대로 줘야 되고 원고를 쓸 때는 확실하게 근거해가지고 앞으로는 글을 써야 되고 이런 걸 다 옛날 보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국가기록원 자료가 다 공개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봐야 되고 그럴 능력이 없으면 그걸 쓰지 말아야 되나. 이걸 저는 한가지 주장할 겁니다. 이런 것을 하고 아주 지금까지 긴 시간을 경청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거 사진이 엉터리 사진인데 저희 집에 조그만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못을 하나 만들었는데 수련이 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 개구리가 왔습니다. 밤만 되면 개구리가 엄청나게 울어댑니다. 집사람은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 사람아 저렇게 우는 것도 며칠이야. 얼마나 정겹고 좋아.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새 이름을 모르겠어요. 어제 발견을 하는데 안방 앞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 아래에 새가 집을 져가지고 알을 풀고 있어요. 근데 그 새가 평소에 못 보던 큰 새예요. 새를 지금 찍어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연못을 만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개구리도 오고 새도 오고 왜냐하면 새가 오는 게 여기 가서 물을 먹어요. 그 주변에 전부 아까 고창으로 풍공을 개발한 땅이기 때문에 물 먹을 데가 없어요. 여기 가서 물 먹고 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인문학
인문학극장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해주면 이게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문학적인 사고 속에서 보다 여유롭게 우리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돼서 인문학극장이 엄청나게 고마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제가 다 올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